2025년 4월 4일 11시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제 탄핵 인용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전국이 다소간 안정되면서 환율도 이제 조금씩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이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지금 상황을 뭐 정치, 경제, 국제정세, 가계, 기업, 부동산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같이 놓고 끼워 맞춰야 제대로 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큰 그림을 못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재테크 채널 같은 거 보시면서 어디가 상급지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하고 그래도 강남 3구 마용성은 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단면만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단면만을 보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정세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제2기 취임 이후에 지금 25% 관세가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각국이 보복 관세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는 일종의 강력한 이제 경고이자 딜이라고 보고 이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거를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태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한 몇 달 지나서 봤을 때 이것을 정말로 미국이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향후에 각국과 이제 좀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가, 저는 아마 협상 과정에서 누그러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돼서 내수만으로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그 외 다른 국가들, 심지어는 이제 캐나다나 대한민국 같은 이런 우방국들까지도 서로 25% 이상의 관세를 매겨버리면 사실상 기업들은 이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한미 통상, 한미 간의 어떤 이런 상업적 거래들을 이제 다른 창고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제 수요에 직면하게 되겠죠. 현대차 그랜저 이제 4천만 원에 팔던 거 갑자기 25% 올려서 5천만 원에 팔아야 하는데 이거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저 같으면 그냥 쉐보레 임팔라 삽니다. 그게 낫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세계는 이제 새로운 무역 시장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될 것이고 아시아권과 유럽권이 기존의 무역 창고를 서로 대체하면서 교류하는 이제 신질서가 생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건 너무 먼 얘기니까 일단 차치하고 향후에 어쨌든 조정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기업 경제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짚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캐리 청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을 오랜만에 펼치고 있어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일본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도 미국 시장에다가 돈을 가져다 넣어두면 이득이 더 크니까 미국으로 유학가 있었던 이제 일본 자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 금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놀러 갔던 엔화들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골자고요.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경제적 리스크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지도 몰라요. 자본 유출을 막고 이제 엔캐리 청산을 방어해야 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1.7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자본들이 한국 자본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옮겨갔고 이미 그게 환율에 반영이 많이 됐죠. 일시적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일부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소간 환율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를 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환율 폭등으로 한국 원화 가치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계 부채 규모가 너무 큰데 이제 죄다 부동산 부채고요.
이거 지금 금리 인상하면 대한민국 자산이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뜻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지금 당장 가계에는 영향을 덜 줄 수가 있는데 기업에는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수출로 이제 빌어먹고 살고 있던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당장 관세 때문에 타격이 당연히 크겠죠. 마찬가지로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기 기업들도 수입 때 환율과 그리고 보복 관세 때문에 얻어맞고, 그리고 팔 때 다시 관세 때문에 또 얻어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얻어맞을 수 있어요.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자,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세요. 신규 채용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저는 이제 조만간 기업들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될 걸로 이제 봅니다. 이제 비유동성 자산들은 청산이 좀 어렵지만 이제 가장 쉽게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구조 조정을 위한 인원 감축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키우고 있던 그런 사업 부문들도 아마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아직 매출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이제 이런 게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끝이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런 구조가 부정적 낙수 효과로 귀결되겠죠. 결국은 아래 붙어 있는 하수급 업체들, 벤더사들의 전부 영향을 줍니다. 사업 정리당하고 갑자기 먹을거리가 사라진 1차 벤더들, 그리고 다시 받아 먹어야 하는 2차 벤더들, 여기서 이제 대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신규 발주가 안 일어나니까 더 이상의 향후의 매출이 이제 감소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하수급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적으로 이미 이제 지급을 받아야 하는 대금들도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이제 줄도산하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업체들도 정리해고 많이 하고 이제 구조조정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는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맞벌이에서 먹고 살던 가정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이제 다음 달부로 해서 정리해고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막하죠. 이제 뭐로 먹고 살아야 하나. 큰일 났다. 왜냐면 지금 이미 가계 경제 어려워져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이미 박살난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지표를 보시면은요, 소득 분위별로 해가지고 소득이 낮은 저분위 계층이랑 소득이 높은 고분위 계층은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올랐는데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산층들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박살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못 샀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뭐 다소간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 가처분 소득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끌 해가지고 부부 합산 소득 겨우 꼴랑 뭐 이제 1억, 1억 5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감당 안 되게 부동산을 사실 많이 사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대출 원리금 한 달에 몇백만 원 내고 애기 기저귀 값이랑 애기 학원비랑 애기 뭐 줄넘기 학원이랑 뭐 태권도 학원이랑 이런 거 다 보내고 나면은 이제 담배 살 돈, 술 사 마실 돈도 없는 좀 그런 형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소비가 주는 게 결국은 요식업, 패션, 골프, 뭐 이런 여가,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소비가 감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소비 축소가 결국은 다시 돌아서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가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이미 줄도산하고 있죠.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중에 이제 맞벌이 하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서 겨우 같이 벌어가지고 버티던 이런 가정에서 둘 중 하나가 정리해고 당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당장 이제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대리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예전 같았으면 가게라도 열어서 이제 장사라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도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요식업 지금 신규로 시작해도 쉽지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요식업 장사들도 지금 뭐 배달이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대리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만치 못한 거죠.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 더 줄이고, 야 그래 우리 애기 학원 하나 좀 덜 보내자, 영어 학원 좀 줄이고 이런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못 줄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부동산 대출 원리금입니다. 이거는 못 내면 이제 상환이 들어오죠. 상환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나요? 200만 원 내던 거, 야 이번 달부터는 대출 원리금 150만 원만 내자 아껴서, 이런 게 안 되죠. 그럼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파트 경매에 붙겠죠. 이렇게 올해 저는 최소 100만 가구 이상이 청산당하고 파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이 불패불멸이라고요? 자, 대한민국에 이제 불멸의 존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이고 이제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불멸의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불멸을 믿으면 실제로 불멸합니다. 자산 시장에서는요. 자산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은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폭락하더라도 누군가는 받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이미 1억을 찍었고 1억 5천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찍을 거라고 믿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누가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더더욱이 부동산은 단순히 이게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 이상으로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위적인 부양책도 많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가계의 자산이 전부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무도 못 건드렸던 겁니다. 약간 어려워지면 이제 바로 부양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무리 그런 불멸을 모두가 믿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영구적인 우상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받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전 같았을 때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대출 내가지고 LTV 막 90%까지 받아서, 물론 90%가 안 나온 시절도 많았지만 최대한 어떻게 뭐 2금융, 4금융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내 DSR에 뭐 200%까지 되는 대출 원리금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사서도 내년 되면 이렇게 오르겠지, 이렇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여력이 없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힘들어져서요, 상황이. 부동산만 떼어놓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혼자 불멸할 리가 없죠.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부자 많다, 네가 주위에 부자 못 봐서 그런다 이러시는데, 제가 주위에 부자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부자 많은데 그 부자들의 자산이 전부 부동산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현금으로 3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전부 다 지금 다 환가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 부동산이 청산당하기 시작할 때 과연 레버리지 없이 그거를 사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명 계실 수는 있죠. 그걸로는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두 명 부자분들이 가가지고 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거 70억 이상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전체 참여자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 하락의 흐름을 현재로서는 막기가 어려워 보여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예상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올해 변수를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집권이 사실 이제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게 엎어지기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상이, 다들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하자마자 지금 상황에서는 나라가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권하자마자 막 굴러가 버리면 결국은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얘기만 들을 텐데, 그렇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처럼 정책성 자금을 엄청 풀 거라고 봐요. 단순히 뭐 한 사람당 25만 원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제로금리 대출 또 다시 시행하고, 또 각 기업이나 사업체들에도 이제 구제금융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라든가 부실 자산들 매입하고, 세일앤리즈백 같은, 그 세일앤리즈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아마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그런 수단을 쓸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반짝 시장에 대출이랑 자금이 좀 풀리면서 뭔가 회복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거는 잠깐 돈이 풀린 거지 절대로 펀더멘탈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부동산이 반짝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발을 담그고 경험한 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처음 이제 지주 작업하는 거 시작해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이제 세워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단계까지 가는 그 전체 과정을 제가 소송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자문회신도 많이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봐온 게 결국은 시행사들, 시공사들, 그리고 이제 분양 대행사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거는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혼자만의 독자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발 엄한 유튜브 보고 농락당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탈출하십시오. 올해는 이제 돈 버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존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살아남아야 돈도 벌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이제 매매가 10억에 대출 5억 낀 그 아파트, 남들이 10억 5천에 내놓으실 때 8억에 금매로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파십시오. 그리고 그 빠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좀 해증을 하세요. 4분의 1 비트코인 사시고요. 4분의 1 달러 사시고요. 4분의 1 엔화 사시고요. 4분의 1은 현금 보유하십시오. 그러면 이 조만간 이 모든 게 정리가 되었을 때, 사이클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결국은 정리가 됩니다. 그 약소한 손해, 지금 입은 그 약소한 손해를 만회할 정말 좋은 기회가 조만간 다시 또 올 수 있습니다. 다들 이 추운 계절에 부디 안녕하시고 반드시 이제 생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